네, 우리 그러니까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하는 시험 자체가 2001년도에 만들어져서 한 10여 년 가까이 문제가 출제됐던 거를 각 최소한 연결된 것끼리 문제를 좀 골라서 추려놓은 거예요. 이 400문제가. 그래서 이거 400문제 정리하면서 내용들을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과목에 대한 거랑 엑셀에 대한 거를 이제 정리하면서 보자라는 차원에서 컴퓨터 활용이라고 하는 자격증 2급을 취득하시는 게 좋다라고 했고, 그 시험 문제나 컴퓨터의 기본적인 거를 알 수 있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컴퓨터라고 하는 정의와 기능의 원리에는 우리가 EDPS를 꼭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누가 얘기해도 컴퓨터의 가장 기본 얘기하면 EDPS를 얘기하는데 이게 일렉트로닉, 그러니까 전기에 대한 뭔가 영과 일을 전달함에 있어서 그거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 그래서 컴퓨터의 가장 근원이 되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 컴퓨터에 쓰레기 정보가 들어가면 쓰레기 정보가 나온다. 그리고 기기의 호환성이라는 이식성,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이 호환성 있다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별로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 세대별 특징으로 넘어가서 하면 진공관이라고 하는 아주 고전적인 정말 전구 같은 그런 진공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것들이 개발돼서 우리가 옛날 라디오 같은 트랜지스터 그리고 직접 회로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 직접 회로라고 하는 것들 보면 어, 그 직접 회로라고 하는 거는 속도 처리가 되는데 이 OMR, OCR, MICR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알아두시는 거예요. 그 OMR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답안지 시스템을 OMR이라고 하고요. 고지서가 OCR, 그 다음에 수표가 MICR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의 입력 장치들을 사용한다. 그리고 시간을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시분할 처리예요. 시간을 쪼개고 그것들에 대한 처리를 하는 방식.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MIS라고 하는 게 경영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건데 우리가 직접 회로가 있었을 때 당시에 상황적인 걸 보면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상업적으로 뭔가 각 나라에서 개발을 하고 활성화되고 산업화가 진행된 그때 당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급여 처리라든가 컴퓨터로 자동화 시스템들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들어서서는 개인용의 퍼스널 컴퓨터라고 하는 개인용 컴퓨터들이 보급됐고, 그때 당시 워크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 워크스테이션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컴퓨터들이 점점 작아졌죠. 그래서 그 작아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야기하는 게 요 고밀도, 그 다음에 요즘은 초고밀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우리가 뭔가 작업을 하거나 할 때는 그 속도에 대한 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컴퓨터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인공지능이나 음성 인식까지도 같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컴퓨터라고 하는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컴퓨터의 분류를 가서 보면 컴퓨터가 디지털 컴퓨터, 우리가 전기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 아날로그적이잖아요. 근데 디지털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논리적인 회로, 펄스 신호라고 하죠. 이렇게 콩캉콩캉 우리 펄스 그리는 거. 얘는 증폭 회로는 동그랗게 그래프 모양으로 가는 그런 타입이고 컴퓨터의 종류에 따라서 슈퍼컴퓨터. 우리 기상청에서 기상 관측이나 항공이나 이런 시뮬레이션 하는 건 굉장히 슈퍼컴퓨터가 해요. 카드 회사의 카드사처럼. 그 다음에 대형 컴퓨터라고 하는 것, 대형 컴퓨터에 대한 것을 보면 이런 은행이나 정부기관들, 대학에서 뭔가 논문이나 자료 같은 거를 대량으로 살펴보고자 할 때, 그리고 소형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들이 이 소형에 속하고요. 우리가 과거에 삼성 워크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걸 기억할 거예요.
삼성이 브랜드에서 워크스테이션이란 말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 워크스테이션이 일반 컴퓨터보다 조금 더 좋은 그래서 우리 586, 펜티엄, 그 다음에 뭐 펜티엄 2, 펜티엄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컴퓨터들이 워크스테이션급이었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i3, i7 이렇게 부르는 CPU의 이름이 워크스테이션 정도의 굉장히 빠른 컴퓨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크기 순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학원에서 쓰는 거는 데스크탑, 그리고 노트북, 랩톱. 랩톱이라고 하거나 탐톱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랩톱은 말 그대로 무릎에 올려놓고 쓰는 정도의 노트북보다 조금 작은. 그리고 탐톱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PDA 같이 손으로 지금은 다 스마트폰이지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탭 같은 그런 타입을 탐톱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컴퓨터의 연산 속도라고 하는 걸 보면요. 보통 우리가 나노라고 하는 게 제일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10의 마이너스 9승이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9, 뒤에 숫자 0이 9개가 달려있는 걸 굉장히 빠르죠. 근데 여러분이 나노라는 게 얼마나 빠르고 또 그 작은 입자냐면 공기방울보다 작은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우리 세탁기 중에 은나노 세탁기라고 옛날 삼성에서 나왔던 세탁기가 있어요. 그 은나노 세탁기는 섬유와 섬유 사이에 실이 겹쳐져 있는 그 사이를 방울이, 산소 방울이 통과하게 해서 세척을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가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때 이야기하는 연산 속도가 나노초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의 단위는 우리 이야기하는 비트,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배우게 될 텐데 이때 얘기하는 것 중에 파일은 컴퓨터에서 파일로 저장하는 거. 컴퓨터의 저장 단위. 우리가 뭔가 저장하면 다 파일이라고 부르죠.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 저장하는 단위는 파일이고 그것들의 구성 요소가 나중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구분하겠지만 아이템, 항목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 비트바이트 워드라는 이 표 자체도 항목인 거예요. 이 앞에 타이틀이. 그래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0과 1의 정보 표현의 최소 단위는 비트이고 그것을 4개 모았을 때 우리가 4비트 그러면 오늘 인트 그다음에 더블 이런 거 얘기할 때 그 용량에 대한 바이트까지 개념을 할 때 그 범위값 숫자가 사용되는 범위값을 이야기하지요. 자, 그리고 코드에 대한 것도 계속 나오는데 우리 아스키 코드만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아스키 코드 이전에 다양한 코드들이 있었어요. 바이너리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0과 1을 다루는 코드, 바이너리 디지트 코드라고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EBCD, IC라고 하는 코드는 이 BCD 코드가 확장형 된 거예요. 확장. 그런데 시험 문제는 아스키 코드나 유니코드만 나와요. 그래서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걸 기억을 많이 하시면 되는데 7비트 그리고 그 7비트에서 정보 처리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이 4개 전 비트라고 하는 거가 4개다라고 해서 제가 이거 개수가 4개의 글씨니까 4라고 기억해 라고 설명하고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스키 코드 아메리카 스탠다드 코드 포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라고 하는 아스키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스키 코드가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보 처리에 가서 우리 페리티 코드라고 하는 페리티 비트나 해밍 코드라고 하는 거는 얘는 페리티 코드는 검출만 하는 거야. 야, 이거 오타냈어, 틀렸어 이런 것만 검출하는 거는 우리 페리티 코드고요. 검출을 한 다음에 정정, 교정까지 하는 게 해밍 코드예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나머지들은 조금 이제 뭐 외우지 않아도 시험 문제 나와도 난이도가 높지 않거나 아니면 자주 등장하지 않아요. CRC라고 하는 거는 뭔가 반복형이에요.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하는 단어의 약어라 순환 잉여 검사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빙글빙글 돌 때마다 우리가 전화 통화하면서 만약에 학교라고 하는 단어를 알려주고 싶으면 학교라고 하는 거는 뭐 아니, 학교라고 하기엔 좀 어려운가? 쉬운가? 다른 거. 뭐, 학예사, 뭐, 아니면 자동차 번호 불러주거나 그러면
O라고 하는 번호 이제 가운데 글자를 알려줄 때 오징어 할 때 O라고 설명하거든요. 학교 할 때 학이라고 불러주거나 법헌이라고 했을 때 법의 헌법이라고 할 때는 법헌이라고 하는 걸 알려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 그러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순환잉여, 맞출 때까지 돌리는 거는 순환잉여 검사라고 하고요. 영어애를 전달하다가 틀릴까 봐 검사할 때 블록 단위로 검사하는 걸 블록 합 검사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검사하는 내용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구성 요소라고 하는 걸 보면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뉘어요. 그리고 또다시 하드웨어는 중앙 처리 장치라고 불리는 CPU와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하는 중앙에서 처리되는 CPU와 그 CPU에서는 제어 연산 기억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람의 CPU는 두뇌잖아요. 두뇌에서 하는 일, 그러면 뭐예요? 두뇌에서 사람이 움직이려고 하는 제어, 그리고 계산도 하고, 또 연산도 하고, 그리고 저장이라고 하는 주기억 장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노트나 책을 보는 건 보조기억 장치잖아요. 그래서 주변 장치라고 하는 거는 보조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를 주변 장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라고 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우리가 자바나 파이썬으로 만드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는 CPU를 이야기하면 CPU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CPU에는 ALU라고 하는 게 있어요. 누산기라고 하는 연산 장치. 그래서 제가 산술, 논리, 연산이라고 하죠. 관계 연산까지 하잖아요. 산술도 연산하고 논리로도 논리 계산도 시키고 관계도 계산을 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산술 논리 연산 장치라고 하는 건 ALU고요. 그 계산한 것을 임시로 기억하고 있는 것을 누산기라고 해요. 그래서 CPU의 처리 단위라고 하는 것 중에는 이 MIPS가 굉장히 잘 나와요. 밀리언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초당 100만 개의 단위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죠. 모기의 날갯짓이 1000번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1초에 1000번이 아니라 100만 개를 처리하는 밉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소수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플로트라고 하는 부동소수점. 그리고 우리가 CPU에서 뒤에 팬 같은 게 돌아가면 클럭이라고 하는 펄스 주파수가 나온다 등등의 용어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이 이 ALU나 누산기라고 하는 건 연산 장치고요. 명령 레지스터, 번지 레지스터 같은 걸 갖고 있으면 이제 제어 장치. 이렇게 해서 나눠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이제 제어 장치라고 하는 컨트롤 유닛, 뭔가 계산하는 건데요. 얘는 정보 처리에 훨씬 많이 나와요. 정보 처리 기능사에 우리 명령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는 현재라고 하면 돼요. 명령 레지스터 현재.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뭔가를 하고 싶으면 현재 돌아가는 단위의 명령어들은 명령 레지스터가 갖고 있고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 다음, 바로 직전에 했던 거 다음에 할 거는 프로그램 카운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정보 처리 기능사의 100% 시험 문제 나오는 다음에 그러면 우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PC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고요. 현재라고 하면 명령 레지스터 IR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알면 이 그림에서도 명령 레지스터, 번지 레지스터 있으면 제어라고 하는 게 들어가겠죠. 계산하는 장치니까 연산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어 장치에선 우리 명령어를 해독하거나 부호를 전달하는 해독기와 부호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알고만 계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연산장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ALU라고 했죠. 우리가 산술이라고 하는 것과 로직, 논리의 연산. 그래서 산술, 논리, 연산장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가산기는 덧셈하는 거고요.
무산기는 일시적으로 그 내용을 보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톱니바퀴식으로 컴퓨터가 개발이 됐었기 때문에 뺄셈을 연산하기 위해서는 보수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내일 좀 지나서 이번 주 중에 자바가 조금 더 입력하는 거라든가 파이썬과 같이 해도 여러분이 잘 따라한다라고 하면 이제 정보 처리 알고리즘 실기 문제에 대한 걸 좀 해나가면서 보수가 어떤 건지 데이터 레지스터나 상태 레지스터가 얘기하는 뭔가 계산했을 때의 데이터 메모리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할 거고요. 가장 빠른 메모리가 레지스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관이건 여관? 좀 너무 옛날이나? 호텔 같은 데 가면 1층에 레지스터 하죠. 들어가자마자. 내가 어느 방에 어떻게 묵을 건지 먼저 계산하거나 하잖아요. 가장 먼저 만나는 프론트죠. 그래서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빨라요. 그래서 레지스터. 그리고 빠른 거는 캐시 메모리.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이를 해결해주는 캐시 메모리. 그리고 주기억. 머릿속에 있는 기억이 먼저고 노트나 이런 거 보실 때 보조 기억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문제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롬과 램에 대한 거 볼게요. 우리가 컴퓨터를 켜면 요즘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서 컴퓨터의 검은 화면이 쭉 올라가요. 그 올라가는 걸 검사하는 리드 온리 메모리, 오직 읽기만 가능한 날아가지 않는 비휘발성. 읽기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워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롬이라고 합니다. 롬. 그런데 그 롬도 마스크롬. 처음부터 제조회사에 아예 생성돼서 제조회사가 넣어놓은 것만 하는 것은 우리가 마스크롬이라고 하고요. 한 번은 사갖고 와서 내가 한 번은 기록할 수 있는 장치가 피롬이에요. 그리고 이가 하나 붙어 있는 애가 자외선, 이가 두 개 붙어 있는 애가 전기를 통해서 썼다 지웠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USB 메모리가 이 EEPROM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램은 랜덤하게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해요. 그래서 읽기 쓰기가 가능한데 얘는 컴퓨터가 꺼지면 지워져요. 휘발성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S램은 굉장히 빨라요. 속도가 빠르고 좋은데 컴퓨터 CPU에 달려있는 애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램이라고 하는 거를 D램이라고 해요. 나중에 제가 컴퓨터 하나 분해하던가 뚜껑 열어서 이제 컴퓨터 수리하는 거라든가 설정하는 것도 좀 가르쳐 드릴 시간이 있을 텐데요. 얘는 정적이라고 해서 S고요. 비싸요. D램은 뚱뚱해요. 재충전이 항상 필요해요. 전기가 끊기면 다 지워지기 때문에 수시로 저장해야 돼요. 자, 그리고 기타 기억 장치로 넘어갑니다. 기타 기억 장치에서는 캐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리고 버퍼는 임시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버퍼. 버퍼링 그러면 우리 임시로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실행 안 되고. 그래서 캐시라고 하는 거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의 속도 차이를 해결해 준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 앞바퀴가 빨리 달리는 자동차는 뒷바퀴가 따라다니는 거고요. 이륜. 그 다음에 앞바퀴는 방향만 제시하고 뒷바퀴가 달리는 자동차는 그것도 이륜이죠. 그럼 앞바퀴와 뒷바퀴의 속도 차이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는 캐시 메모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륜이라고 하는 자동차도 있지요. 빠른. 그래서 그것들 버퍼. 그 다음에 연산기억 장치는 우리가 데이터를 연산해서 주기억 장치의 주소가 아닌 내용을 가지고 찾는 것. 가상기억 장치라고 하는 버추얼은 말 그대로 주기억 장치의 용량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용량을 하드디스크에서 쓰는 거예요. 하드디스크에서.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가상기억 장치라고 한다. 그 다음 읽기와 쓰기가 여러 번 가능한 거는 플래시 기억 장치예요. 그래서 이 플래시 기억 장치는 우리가 뭐를 갖고 하냐? 전기 신호를 갖고 하죠. 그래서 USB 사용하실 때 전기가 공급되어야만 썼다, 지웠다 할 수 있죠. 그래서 USB 메모리고 그것을 우리는 플래시 기억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읽기 쓰기가 여러 번 가능하다. 그래서 EEPROM의 일종, 그러면 이거는 어디다 썼다? 우리가 비휘발성이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나 MP3 플레이어나 핸드폰의 외장 메모리로 사용하는 거는 우리 요 EEPROM이다. 자,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했지만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것들만 맞춰도 무조건 8개 넘겨요, 시험 문제. 지금 것까지만 해도. 자, 그러면 더 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문제가 많이 딸려 있죠? 자, 이제 소프트웨어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게 소프트웨어잖아요.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건 웹에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그래서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하고 사용자,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전부 다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소프트웨어 중에 상용, 뭔가 금액을 내고 써야 되는 것도 있죠. 돈 내고 써야 되는 거. 원래 정품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커머셜. 그 다음에 공개는 지금 파이썬 같은 게 공개예요. 프리웨어. 그것도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죠. 언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쉐어웨어라고 하는 거는 기간 동안에 또 기능에 제한이 두어진 거예요. 저장 기능이 없는 아니면 일정 기간 30일 무료. 여러분들 뭐 앱 같은 거 설치하면 열흘이나 일곱 번 무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건 전부 다 쉐어웨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데모 버전은 게임을 이제 배포하는데 게임을 우리 사서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 중에 배포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주요 기능만이고 나머지를 다 오픈하지 않은 것들. 그건 데모 버전. 그리고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버전도 기간만 얘는 정해져 있어요. 기간. 상용 소프트웨어를. 일반 상용인데 트라이얼이라고 해서 테스트하는 것처럼 사용해 보는 거. 그리고 알파, 회사 내에서 베타 사람들과 사용자가 무료로 테스트할 목적으로 쓰는 거. 그리고 우리 가끔 업데이트 하잖아요, 프로그램들. 그런 걸 패치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진짜 제품 구매하면 덤으로 주죠. 컴퓨터나 이런 거 살 때 덤으로 주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번들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용어 같은 거라 구분할 수 있는지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압축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유틸리티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러면 또 막 지나가요. 자, 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갑니다. 근데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는 여러분이 자바나 파이썬을 좀 하고 이제 하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 맞추기가 수월할 거예요. 한번 읽으시면. 저급 언어라고 하는 건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예요. 어셈블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셈블리어. 고급 언어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 자바나 이런 프로그램들 중에 이걸 전체적으로는 고급 언어라고 해요. 파이썬, 코볼, 포트란, 뭐 델파이 이런 것들, 파워빌더. 그다음 그 중에서도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그래서 OOP라고 부르는 프로그램들은 C++, 그 다음에 자바, 그리고 우리가 스몰톡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다른 것도 되게 많은데요. 일단 자바나 이런 것들은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객체를 우리는 메서드라고 한다. 메서드, 해결할 때 뭔가 알고리즘 덩어리처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메소드 설정하는 것까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오면 시험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우리 그쪽 계열들은 많이 이제 해보는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웹 언어를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이 웹 언어 중에서도 우리는 HTML 배우고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작성하는 언어 HTML은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라고 불러서 문자나 영상, 음성 같은 거를 다 페이지로 만드는 언어들이에요. 확장자는 HTM 또는 HTML.
그 다음에 과거에는 우리가 웹에다가도 그 버추얼이라고 해서 가상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언어가 있었어요. 요즘은 잘 안 써요. 왜냐면 워낙에 또 가상으로 만들어지는 기능들이나 이게 많아져서 VRML로 안 하고 HTML에서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펄이라고 했던 나중에 CGI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보긴 할 텐데 이 펄 같은 경우도 웹 만들 때 되게 유용했었는데요. 요즘은 잘 안 씁니다. 네, SGML도 마찬가지고요. 표준이라고 했는데 HTML5가 표준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표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바는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가 개발을 했고 91년도부터 계속 잘 사용되고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되게 유용한 프로그램이다라는 게 이제 자바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자바라고 하는 시험 문제가 또 많이 나오고요. 근데 이 자바는 굉장히 플랫폼에 독립적이다. 그래서 종속적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운영체제하고도 별도로 실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바는 가상 바이트 머신, 그래서 VM이라고 하는 거 들었잖아요. 자바 머신. 자, 그 다음 자바스크립트. 뭔가 화면에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들. 화면에서 뭔가 동작되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CSS도 많이 그 역할을 하지만 자바스크립트 역할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이제 서버에서의 사용되는 언어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PHP랑 JSP에 대한 거 할 텐데 ASP는 많이 이제 그 없어요. 사용되는 곳들이 아주 예전에 엄청 많이 쓰였다가 PHP하고 자바 쪽으로 많이 다 기울어져서 이제는 ASP로 개발해서 사용하지는 않는데요. 일단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ASP는 윈도우즈 환경이에요. 액티브 서버 페이지라고 해요. 액티브 서버 페이지. 그래서 액티브 서버 페이지랑 윈도우즈 환경에서 동적 페이지. 그러니까 사용자를 위해서 디자이너가 만드는 페이지가 아니라 서버가 자체적으로 게시글을 남기면 자동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페이지를 만들어줄 때 사용되는 언어들입니다. 그리고 PHP는 우리 유닉스, 윈도우, 리눅스에서 환경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나중에 APM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서버처럼 만들어 놓고 데이터베이스하고 PHP 이런 거 다 실습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PHP라고 하는 언어를 이제 데이터베이스 하면서 할 거고 JSP는 자바 기반으로 동적 수행하는 거라 나중에 톰캣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도 개발을 하거나 지금 여러분이 이클립스로 자바 테스트하는 것들이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소스 코드가 HTML 문서에 포함되고요. 사용자의 그 웹브라우저에서 직접 번역돼서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윈도우 7인데 이제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시험 문제가 또다시 넘어갔어요. 그래서 7보다 이제 10에 관련된 거, 그리고 7하고 10이 공통적인 거, 이런 문제가 출제돼요. 왜냐면 7도 이제 그 보증 기간이 끝나서 이제 10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10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10도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GUI다. 그래서 뭔가 구이다라고 설명하는 거. 그리고 자동 감지, 컴퓨터에다 꽂으면 플러그 앤 플레이. 컴퓨터 기계 장치와 연결되는 순간 그 해당 기계 장치를 플레이시키는 그래서 하드웨어 간의 충돌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그리고 64비트 운영체제에다 지금 32비트도 지원하지만 현재는 64비트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NTFS라고 하는 것도 봤는데요. 우리 컴퓨터 OS 파이썬에서 OS 확인하니까 NT 계열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파일 관리 시스템도 NTFS 시스템을 사용한다. 그리고 미리 보기 기능이라든가 방화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에어로 스냅은 창을 끌기 하면 위치에 따라 크기가 변경되는 거 있죠. 우리가 끌어놓으면 이 크기가 변경되는 것을 이렇게 변경하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젯이라고도 하고 위젯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가젯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그 시계나 날씨, CPU 측정기 같은 거 띄워놓을 수 있거든요. 일정도. 그 메모 기능을 띄워놓는다거나 기타 가젯. 윈도우에서 띄는 것은 가젯이라고 하고요. 웹에서 저것들을 보여주거나 여러분은 스마트폰에서 보여주는 기능들을 우리는 위젯이라고 하죠. 위젯. 그래서 가젯이나 위젯. 그다음에 단축키들은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셔서 아실 거예요. 작업 관리자를 연다거나, 그 다음에 뭐, 이름을 변경하는 거, 더블 클릭해서 변경하듯이 F2 누른다거나, 컨트롤 C, X, V, A 모두 선택. 휴지통에 넣지 않고 버릴 땐 쉬프트하고 딜리트. 가로가기 아이콘은 컨트롤 쉬프트 끌기. 해볼까요? 컨트롤 쉬프트 끌기. 얘도 가능해요. 컨트롤 쉬프트 끌기. 그러면 지금 또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만들어졌죠? 컨트롤 Z, 되돌리기. 근데 지금 만들어져서 저는 요 선택된 거를 네, 휴지통에다가 버릴 겁니다. 바로 폐기. 네. 그래서 이런 단축키들이 업무를 좀 보는데 빠르게, 영향력 있게 빠르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단축키를 사용한다. 자, 그리고 작업 표시줄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작업 표시줄. 이 아래가 작업 표시줄이죠. 저도 이 작업 표시줄에 캡처하기, 계산기, 그 다음에 크롬 많이 쓰니까 크롬, 그 다음에 메모, 그 다음에 탐색기, 한글 이런 거 계속 다 꺼내놓고 쓰거든요. 그래야 업무 보거나 할 때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작업 표시줄에서 작업 표시줄은요. 지금 제가 이거를 이제 잠그지 않고요. 화면의 50%까지 커져요. 화면의 2분의 1, 50%. 그 다음에 위쪽으로도 갈 수 있고요. 위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이동할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상하, 좌우 다 이동이 돼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오른 작업 표시줄 잠금, 그럼 잠겨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기능을 물어보는 게 한 문제. 자, 그 다음에 바로가기 아이콘은 삭제해도 된다. 용량은 정말 1KB 미만이다. 확장자는 LNK다. 링크를 갖고 있어서 LNK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끌기 해서 만들어지고 여러 개 만들어도 상관없다. 그러면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이거 같이 수업하잖아요. 바탕화면에 수백 개 만들었다가 지웠다가 다시 살렸다가 이러고 놀아요. 그래서 바로가기 아이콘. 그 다음에 탐색기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 탐색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면 이런 탐색기가 등장을 하죠. 그럼 저도 내 컴퓨터라고 하는 걸 가서 보시면 가득가득 찼죠? 정말 13기가 막 저 2기가 나오면 막 속 탄다고 했잖아요. 근데 2테라에서 지금 이렇게 남겨놓은 하드들이 3개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159 기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간색이에요. 자, 그리고 아이콘에 대한 거, 익스플로러 입력할 때도 우리 윈도우 키하고 같이 누르는 R 누르면 CMD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죠? 지금 저는 레지스터리 지금 에디트 한 거였던 거고요. 여러분 CMD 많이 들어갔죠? 그 다음 파일 이름이나 폴더에 같은 이름은 2개 이상 존재할 수 없다. 네. 동명이인이더라도 제가 달리 불린다고 알려드렸죠? 그리고 긴 파일명을 지원한다. 230자. 근데 그 이상 하게 되면 컴퓨터에 약간의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긴 파일명, 그리고 우리 특수문자 같은 거를 파일명이나 그거에 사용할 수 없다. 음. 자, 그 다음에 폴더 옵션. 우리가 폴더를 만들 때 폴더 열기, 새 창에서 폴더 열기, 한 번 클릭해서 열기, 2번 클릭해서 열기,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그래서 폴더를 볼 때 파일명 확장자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었잖아요. 숨긴 파일. 그래서 그런 것들에 사용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문제를. 자, 그래서 윈도우의 기본적인 기능에다가 제일 많이 나오는 제어판. 물론 지금 저랑 400개의 문제에 대한 거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400개 중에 1과목에 대한 내용을 다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1과목을 제일 풀어서 1과목에서 대략 한 13개, 14개 맞추시면 좋아요. 12개가 합격점인데요. 8개 이상 12개, 20문제에서. 근데 14개나 그 이상 맞게 되면 이 과목을 8개만 맞춰도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1과목을 잘 보시면 좋고요. 제어판이라고 하는 건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시스템에 관련된 거 설정할 수 있고, 마우스도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그 다음에 글꼴 같은 것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요즘은 좋은 거는 접근성 센터가 있어요.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도 컴퓨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를 잘 할 수 있게끔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용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돋보기도 있지, 고대비, 색깔에 대한 거 장애가 있을 때에도 고대비 설정할 수 있고, 고정키 같은 것도 손가락이 불편하면 눌러놓고 두 번째 키를 누를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토글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누를 때마다 다른 기능을 하는 키. 한번 눌러질 때마다 켰다 껐다 다른 것을 하는 키. 한영키도 한 번 누르면 한글, 한 번 누르면 영어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자, 그럼 거의 이제 100문제 가까이 점점 가고 있죠? 잘 풀고 계실 거예요. 디스플레이. 우리가 화면의 가독성 있게 화면의 크기를 선택한다거나 텍스트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이 보는 화면이 저한테는 큰 모니터거든요. 그 옆에 세로 모니터가 하나 더 있고요. 그래서 그 글씨 크기 같은 경우는 전 좀 작게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모니터가 커도.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확대해서 해놓는데 작게 보는 편이고 텍스트는 가독성 있게 일반 글꼴로 그냥 씁니다. 그리고 사용자 계정 있어요. 사용자 계정이 관리자가 가장 기본적인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우리가 로그인 하면서 우리 학원에서는 1번 누르고 들어가는 게 관리자 모드이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사용자를 더 만든다거나 게스트를 둬서 일반 사용자의 기능도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컴퓨터 한 대로 사용자마다 다른 기능을 보게 할 수 있죠. 여기 오타 있네요. 하드웨어입니다. 네, 하드웨어. 그리고 휴지통. 시험 문제에 정말 자주 등장해요. 휴지통. 왜냐하면 파일을 삭제하면 휴지통에 보관이 돼요. 근데 문제는 Shift 딜리트를 한다거나 네트워크 상에서 지운다거나 휴지통 크기가 0인 경우에는 바로 삭제된다. 이동 디스크나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삭제하면 열애 없이 바로 삭제해요. 아웃이 아웃. 없어지는 거예요. 복구 불가. 자, 그래서 휴지통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에서는 이 스풀이라고 하는 거 중요해요. 스풀. 컴퓨터가, 컴퓨터하고 프린터의 속도를 비교하면 프린터가 아무리 좋아졌다 하더라도 컴퓨터 속도보다 느리거든요. 그러면 컴퓨터는 프린터한테 일을 시키고 다른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프린터에다가 일을 시키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그 일을 시키는 부분이 스풀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린터를 할 수 있게. 그래서 프린터 할 수 있게 보내는 기능은 스풀이다. 그래서 스풀은 동시 처리도 가능하고 병행 처리도 가능해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대로만 써도 프린터를 시키고 우리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자, 이제 100문제 봤어요. 그 다음에 시스템 최적화. 우리 이제 하드디스크 용량 부족한 자리들 있었잖아요. 거기 바이러스 검사도 하고 디스크 불량 검사도 하고 복구하는 기능이고 검사 옵션들이 있어요. 컴퓨터에. 그래서 그 검사 옵션대로 파일 시스템의 오류나 디스크 정리하는 거. 그리고 조각 모음 했을 때 조각 모음은 용량을 늘리는 건 아니에요. 하드디스크 용량엔 변화가 없다. 단지 단편화 작업이 되는 것을 속도를 좀 빨리 하게 해주기 위해서 정리하는 거다. 그래서 컴퓨터의 속도 빨라지기 위한 거지 하드디스크의 용량에는 변화가 없다. 네, 문제 풀다 보면 제가 왜 변화가 없다 하는지 아실 거예요. 다음 중
하드디스크의 용량에 변화를 주는 것은, 변화가 없는 것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쭉 가시다 보면 이제 멀티미디어. 우리 멀티라는 단어와 미디어의 합성어다. 근데 이 멀티미디어는 쌍방향 또는 양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방향이 아니죠. 멀티미디어는 상호 뭔가 적용돼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양방향 통신이다. 그래서 뭔가 주문형 비디오. 요즘 주문형 비디오는 여러분 넷플릭스 같은 거 보죠? 넷플릭스에서 내가 원하는 비디오를 보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비디오를 가서 빌려와야 됐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넷플릭스에서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선택만 해도 바로바로 볼 수 있다.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주문형 비디오 VOD입니다. 그리고 저하고는 화상회의라고 하는 걸 하고 계신 거고요.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종류에 대한 거를 좀 알고 계시는 거. 그게 이제 질문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교육 시스템. 그러니까 뭔가 컴퓨터를 가지고 사용자가 바로 그냥 공부하는 것들.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를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교육 시스템. 그 다음에 CAD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CAD. CAD는 이제 컴퓨터에 우리가 설계라고 하는 게 들어간 거죠. 컴퓨터 설계. 컴퓨터의 설계, 디자인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CAD라고 한다. 원격 진료도 할 수 있고요. 키오스크 여러분 사용해서 아실 거고 뭔가 재생해주는 기능, 로딩하면서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스트리밍이라고 합니다. 스트리밍. 그리고 오디오 파일 종류가 여러분들은 MP3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웨이브, 전자악기는 미디라는 파일을 사용하고요. 윈도우즈의 가장 기본적인 그 음악 파일은 웨이브라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그래픽 파일은 점으로 구성된 거는 우리 비트맵이라고 하고요. 확대 축소가 자유로운 그림.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 확장자, 일러스트레이터라든가 이것들은 벡터라고 하는 점과 선을 연결해서 보는 걸 이야기하고 정지 영상 같은 경우 우리 JPG라고 해요. JPEG이라고도 부르는데 뭔가 정지되어 있는 영상, 표준으로 압축되어 있는 그리고 비손실 압축,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 그림 파일은 GIF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3차원의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렌더링이라고 하는 걸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서 사용하는 걸 디더링. 이건 나중에 컴퓨터 그래픽스 시험 같은 경우도 나오고요. 우리 뒷부분 가서 제가 한 번 더 웹이라고 하는 거 소개할 때 조금 더 내용을 다뤄요. 그 다음에 계단 현상 발생하는 것을 엘리어싱이기 때문에 계단 현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느낌을 부드럽게 이어지게끔 해주는 것을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계단 현상 나타나는 그림 파일들을 우리 조금 더 보기 좋게 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보기 좋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안티 엘리어싱이라 한다. 그래서 안티 엘리어싱. 그 다음에 동영상 파일은 우리 MP4, MP라고 하는 거, MPG라고 하는 동영상 표준 압축 방식을 쓴다. 그리고 윈도우즈의 표준 방식은 AVI라서 여러분이 아이폰에서 보내는 동영상 바로 갤럭시에서 못 봐요. 그거를 카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내야 카톡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내에서 동영상을 한 번 더 네, 잘 볼 수 있게 변환한 다음에 보내주는 거예요. 변환해서. 그래서 변환 과정이 거쳐지지 않으면 동영상을 코덱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우리가 동영상을 볼 수 있고요. 그냥 동영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가 제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확장자 같은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지금 빠르게 제가 혼자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한 번 다 들으시고 나면 문제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냥 시험장 가면 원섭이 아까울 수 있으니까 꼭 풀어서 건시스텐즈 같은 데 가서 문제 풀고 개수가 넉넉하게 네, 24개 개수가 충분히 나와야 시험장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쭉 멀티미디어 다 하고 넘어가면 시험 문제만 이렇게 몰아놨어요. 이제 정보통신이라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윈도우즈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종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1과목이 정보 처리에 여러 개 과목이 한꺼번에 묶여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1과목의 범위에 전반적인 전자계산기 일반이라서 컴퓨터 일반, 그래서 전반적인 컴퓨터에 대한 걸 물어봐요. 이제 통신으로 왔고요. 정보 처리 과목에서는 마지막 과목이요. 마지막 과목. 자,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거에 보면 인터넷하고 가장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우리가 되는 인터넷 관련 용어로 컴퓨터에서 부여한 숫자, 컴퓨터의 고유한 주소, 그것을 우리는 IP라고 하죠. 그 IP를 고정적으로 하는 건 고정 IP고, 그 IP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게 되면 가상 IP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정 IP와 가상 IP라고 하는 걸로 하는 게 컴퓨터에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복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윈도우즈 7부터는 그 IP 주소를 조금 더 부족할까 봐 IP4에서 IP6라고 하는 걸로 체계를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네트워크도 한번 볼 텐데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 보시면 네트워크 제가 열게요.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 열면 우리가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에 옵션을 볼게요. 그냥 속성 Alt 엔터 누르면 속성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속성에 보시면 우리 이 공용 네트워크 이 이더넷이라고 하는 제 컴퓨터에 연결된 거에 속성을 실질적으로 더 볼 수 있거든요. 뭐 아답터 상태, 얼마나 주고 받았는지 볼 수 있고 IP4, IP6 나오죠. IP4와 IP6. 그래서 연결되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데 일단 우리 IP6까지 넘어가서 아직 사용은 안 하고 있지만 윈도우즈는 그렇게 개발이 돼 있어요. IP6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우리 통신의 더 내용을 보시면 요 차이가 그 IP는 얘는 4개씩, 4개씩 숫자가 끊겨져 있는 거고요. 얘는 8개 끊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은 10진수 체계로 번호가 호출되는 반면에 얘는 16진수로 쓰고 있고요. 차이점은 이 IPv6에 대해서 나와요. IP 주소에 한계가 넘었어요. 전 세계가 IP 주소를 배분받아서 쓰는 거에 IP 주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IP6라고 해서 그 IP 번호를 더 길게 늘렸고요. 보안 강화하고 멀티미디어 기능이 좋아져서 멀티캐스트 여러 가지를 같이 하는 부분에 캐스팅 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고 정보 처리라고 하는 파트에 정보 통신은 A, B, C, D, E라는 클래스를 구분하는 거에 대한 게 나오는데 대형, 중형, 소형, 그 다음에 멀티캐스트용 그리고 실험용으로 IP 주소를 배분해서 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도메인 주소인데요. 전에도 한번 아이고, 닫아버렸네. 닫은 김에 윈도우 R이라고 하는 거 눌러서 CMD 화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CMD 화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핑, 네이버 그러면 네이버 주소가 2313019-200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주소를 223.130.195.200 그럼 네이버 들어가요. 이렇게 IP와 내용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인터넷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부분에 모드 네, 사용하는 부분에서
IP 주소에 대한 개념, 그리고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IP의 점으로 구분된다는 거랑 콜론으로 구분되는 거의 차이점. 그래서 아까 네트워크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다 말았는데 다시 속성 조금 더 보면요. 고급? 그럴까? 음, 해보자 하는 내용이 아니네요. 자세히. 여기 보시면 물리적 주소라고 이렇게 나오고 IP 줄 때 IP4로 지금 바뀌어 있잖아요. IP6는 저한테 아직 안 잡히고. 근데 여기 콜론으로 잡힌 거 보이세요? 콜론으로? IP6 주소. 4하고 6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랑 6에 대한 차이, 그런 특징, 이게 시험 문제예요. 특징이. 그래서 여러분이 IP라고 하는 건 IPv4와 IPv6의 차이,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시험 문제에 점으로 구분한다. 다음 중 IPv4의 특징이 아닌 것은 또는 다음 중 IPv6의 특징인 것은 이런 거 해요.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정보 처리도 시험이고 어차피 커말에서도 시험이니까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시거나 하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해당 부분 설명을 마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그리고 도메인 URL. 우리가 인터넷 주소를 기억하기 쉽게 네이버 naver.com이라고 하는 것처럼 URL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포트 번호, 디렉토리 이런 걸로도 구분을 한다. 자,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HTTP라고 입력하죠, 우리. HTTP. 여기에 HTTP라고 하거나 HTTPS라고 붙이잖아요. 그 S라고 붙이는 건 보안에 관련된 거고요. 우리 요거를 전부 다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F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고요. IP, TCP, IP. 근데 이거에 대한 시험 문제가 있긴 있는데 간단해요. 다 외우셔야 되는 거 아니고요. 전 전공이 이쪽 분야이긴 한데 저도 OSI 7계층 뭐 이런 거 다 외워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런 OSI 7계층, 계층별로의 각각의 기능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패킷 주소, IP, 패킷 주소에 대한 거, 인터넷의 가장 기본적인 걸 이 TCP/IP라고 이렇게 불러요. TCP/IP. 그다음에 전화선으로 연결하는 거. 지금은 전화선 연결을 안 하죠. 근데 개념상 안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전화선으로 연결한 거랑 거의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ARP라고 하는 아르파넷 통신에서의 맥 주소, 기계 주소를 얘기해요. 기계적 주소. 그다음에 SNMP, 네트워크를 운영 관리하는 프로토콜이고요. DHCP라고 하는 거는 동적 그 주소기 때문에 IP가 자동 설정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 개념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쭉 넘어가고요. 아마 여기까지의 대표적인 문제하고 브라우저 몇 개가 나오면 200개가 좀 안 돼요. 저희 그 1과목은. 2과목이 200개 조금 넘게 정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건 우리 지금 크롬을 잘 쓰고 있죠. 나머지에 대한 웹브라우저도 종류가 많고요. 우리가 쿠키라고 하는 건 인터넷 방문 정보가 보관된 거. 그래서 컴퓨터를 좀 빠르게 쓰고 싶으시면 쿠키 전부 초기화한다거나 프록시 서버, 인터넷에 대한 거, 그런 캐시 기능을 가진 중간 저장소를 우리는 플럭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쭉 더 보시면 네트워크 이제 관련 장비. 컴퓨터에 우리 바깥에서 많이 껐다 켰다 하는 게 이 라우터를 껐다 켰다 하거든요. 통신을 안정적으로 유무선 공유기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유무선 공유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각 교실에서는 허브라고 하는 걸로 교실 컴퓨터 개수만큼 그 주소를 나눠서 사용하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복조 장치. 모뎀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경하는 변복조 장치가 있습니다. 변조, 복조 장치. 음, 그래서 변복조 장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그림으로 한번 그려줄 거예요. 정보 처리 시간이거나 제가 낮 시간에 이제 컴퓨터 통신망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때 프로그램으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주유소까지 막 그려가면서 일상 우리가 얘기하는 자동차 운전에 관련된 걸로 그림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 빠져나가는 길 게이트웨이라고 하고 그리고 전송할 때 우리가 신호를 증폭시켜 주는 걸 리피터 그리고 같이 연결하는 걸 브릿지 다리처럼 연결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통신망의 종류는 우리는 랜을 사용해요.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 다음에 메트로폴리탄, 도시간, 그 다음에 웬이라고 하는 월드와이드처럼 웹이라고 할 때 광역통신이요. 그 백본이라고도 하는데요. 얘는 광역이라서 우리 광역통신망이가 매우 넓은 우리 한국에서의 그런 통신망. 그리고 ISD에는 제가 컴퓨터를 막 배울 때도 얘는 꿈의 종합 정보 통신망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로 다 연결되는 것. 그리고 이거를 BISDN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VN이라고 하거나 VAN, 부가 같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 우리 돈 내죠. 전화번호 알려주고. 몇 번은 무료이기도 하겠지만 통신 회선 자체로 돈을 버는 곳들이요. 예전에는 그것을 유니텔, 나우누리, 천리안 같은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P2P는 사람, people to people이 아니라 peer to people이에요. 그러니까 people이 아니라 peer to peer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기기끼리의 컴퓨터와 컴퓨터의 동등한 연결을 할 때 P2P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P2P로 뭔가 다운받거나 하는 것들이 꽤 많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UWB, 그래서 울트라 와이드 밴드라고 해서 가전제품하고도 연결되는 걸 얘기해요. 요즘은 웹에 모든 것들이 연결되잖아요. 그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쭉 넘어가면 전자우편. 우리는 이건 IP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토콜, IP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프로토콜인데 SMTP, 이메일을 통신하기 위한 통신 프로토콜이고요. 송수신. 그다음에 팝, 보내는 거 수신 프로토콜, IMAP, 그다음에 MIME라고 하는 것. 근데 제일 재밌는 건 이 스팸이죠. 스팸이나 밤, 폭탄 메일인데 우리가 스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좋던 나쁘던 우리한테 이제는 허락받아야 되지만 보내겠다고 광고 수신 동의 안 하면 혜택 안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의하면 광고들이 되게 정크 메일이나 벌크 메일로 오죠. 근데 얘가 제일 처음 스팸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스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가장 먼저 이메일로 광고를 했었기 때문에 우린 스팸 메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폭탄 메일은 용량이 진짜 큰 메일이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용량이 크게 와서 우리 메일을 마비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메일이라고 하는 게 있고, 보내고 받고, 얘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냥 정말 폭탄, 마비시키기 위해서 전달하는 바이러스랑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폭탄 메일. 그래서 용량 큰 메일 사용하시는 게 좋고, 이제 회사에서 여러분이 사용할 이메일 주소를 나중에 이쁘게 만들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최대 아이디가 3개잖아요. 그래서 개인용으로 그냥 쓰셨던 거 말고, 이제 업무용으로 사용하실 그런 이메일 주소 하나 우리가 만들 거예요, 이쁘게. 그래서 이름으로 만들거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여러분한테 방법 찾아서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검색 엔진인데요. 우리 검색 엔진은 이제 GPT라고 하는 중요한 게 있어서 이런 검색 엔진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제별로 검색하거나 단어별이나 메타인데요. 우리 주제별이라고 하면 한국 영화, 그 중에 뭐 현빈이 나온 영화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제별 영화에서도 한국 영화, 뭐 에로 또는 우리 뭐 액션 이런 걸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단어, 무조건 뭐 단어 검색은 잘 되고요. 메타 검색 엔진이라는 거는 여러 엔진을 한꺼번에 검색하는 건데요. 네이버는 아니에요. 네이버 같은 거는 내부에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옛날에 이거는 까치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메타 검색 엔진이에요. 그리고 월드와이드 웹은 따따따라고 해서 우리가 글자, 사진, 영상 등을 다 보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텔넷, 아키, 유즈넷 이런 것들 전부 다 옛날이고요. IRC도 인터넷 채팅, 옛날 얘기죠. 지금은 카카오를 우리 다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와이파이 무선 인터넷 플랫폼이라는 거, 블루투스, 여러분이 근거리 통신망, 그래서 근거리로 사용하는 블루투스 설정 많이 해서 쓰시죠? 그리고 RFID라고 하는 건 버스 카드 같이 카드에 그런 전파 사용하는 RFID 태그가 있고요. 그런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ISP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는 정말 옛날 얘기인데 유비쿼터스는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유비쿼터스 시간 장소 상관없이 anytime anywhere 또 any 뭐 있던데 그렇게 그래서 모든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것을 우리가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하는데 벌써 뭐 시공간 없어진 지 꽤 돼서요. 옛날 말이고 인트라넷 기업 내부에서 연결되는 거, 익스트라넷 외부에 있는 것까지도 같이 연결하는 거. 원래 우리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연결되는 내부 인트라넷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택배회사하고 공유한다. 그러면 택배회사하고는 익스트라넷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약간 용어의 차이 이런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우리 추가적으로 보실 때 VoIP 음성 데이터를 데이터 패킷 그래서 여러분들 카카오 같은 경우 VoIP라고 해서 우리 음성 통화할 수 있잖아요. 저도 다른 나라에 이제 가서 업무를 보는 친구라든가 주로 이제 미국에 계신 그 교수님이랑 다른 연구진들하고 통화할 때 전부 다 카카오 VoIP라든가 아니면 우리 줌으로 이렇게 VoIP 사용하듯이 음성 통화를 많이 하거든요. 전화요금 안 내잖아요.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다양해서. 그래서 VoIP랑 목소리가 전달되는 거 보이스예요. 보이스. IP의 서비스가 보이스, 음성까지 되는 거. IoT는 요즘 사물 인터넷에서 많은 기기 장치들이 컴퓨터처럼 사물 인터넷, 하다못해 전구 불빛이라든가 기타 그런 서비스들, 이런 장비들이 사물과 인터넷을 연결해서 소통하는 것을 사물 인터넷이라고 한다.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정보화 사회와 저작권. 저작권이 요즘 되게 중요해서 저작권 문제가 하나씩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범죄가 굉장히 많이 정보화 시대의 역기능이요. 그러니까 우리 GPT의 역기능도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또 모든 것들을 컴퓨터로 처리하다 보면 우리의 창의력이라든가 뭔가 이제 응용하는 그런 부분에 기능이 많이 저하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역기능인데요. 반대로 안 좋아지는 거. 그래서 뭐 컴퓨터 범죄 증가했죠. 폭력물이나 음란물 그런 것들이 많고 사생활 같은 것도 많이 침해받고요. 정보가 항상 평등하진 않아요. 불평등해요. 그리고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사망 후에 50년이에요. 사망 후에. 그런데 저작권을 제한하는 것은 시사보도, 학교교육, 재판 절차에 의한 복제,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방송, 개인 목적,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복제되는 것은 저작권의 제한이 없다. 그렇게 해서 제작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중요한 보안입니다. 보안 중에 우리 컴퓨터 해킹. 물론 해킹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근데 그 해킹 중에서도 화이트 해킹이라고 부르는 정도, 뭐 불법으로 하는 건 맞지만 파괴할 목적이 아니라 과거에는 해킹이 나쁜 말이 아니었어요. 초기에는. 컴퓨터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가리키는 말이야. 20년 전 제가 막 해킹이라는 거 할 때도 컴퓨터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고 엑스퍼트, 그거에 대한 최고 전문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게 해킹 해커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불법적으로 변조하는 행위가 일어나면서부터 크래킹이라고 불려졌고요. 정보를 엿보는 거예요. 스니핑이라고 하고요. 고의적으로 복제하거나 하는 것들을 스푸핑이라고 해요. 이것들은 구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웜이 아니라 웜이요, 웜. 우리 원 바이러스 때문에 인터넷이 전국적으로 멈춘 적도 있고요. 트로이 목마처럼 트로이라는 그 바이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랩도어라고 하는 백도어는 보안이 시행되지 않는 통로예요. 그냥 몰래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백도어. 그리고 우리가 디도스 공격이라고 하는 분산 동시. 수많은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서버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디도스 공격이다라고 하고 얘기합니다. 그것들 중에 우리가 방화벽이 파이어리라고 하는 방화벽이 중요한데요. 방화벽은요, 외부에서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지, 내부에서 하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적군은 어디에 있다? 가장 위험한 적군은 나하고 최근접거리에 있다. 그래서 가로채기, 가로막기, 수정, 위조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불법적인 해킹이라든가 정보에 대한 보안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넘어가서 쭉 보시면 이제 거의 이제 끝났죠. 네, 끝난 거 맞네요. 188문제라서 지금까지 한 걸로 한번 정의를 하시고 우리 내일이나 모레 다시 이제 정한 다음에 스프레드 일반, 그러니까 스프레드 시트 일반, 엑셀에 대한 걸 시작할 거예요. 일단 오늘 여러분이 188개의 문제를 문제다 해서 체크해 보시고 반복적으로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건시스텐스라고 하는 데 가셔서 CBT라고 하는 데 찾으시면 돼요. cbt.com 건시스텐스 이게 환경이 또 바뀌었군요. 뭐야? 왜 이렇게 바뀌었지? 이 건시스템즈라고 하는 걸로 광고를 뜨게 많이 만들었나? 아닌데. 컴CBT군요. 네, 컴CBT 가셔서 전자문제집 이렇게 클릭하시면요. 우리 종류들 되게 많이 있어요. 네, 컴CBT. 그래서 여기 전자문제집이라고 하는데 가시면 여기서 문제 풀기 있잖아요. 문제 풀기에 한 문제 풀기 하셔도 돼요. 여기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해설 보면서 풀어도 되고 오늘은 1과목에 대한 것만 푸시는 거예요. 1과목만. 연도는 최근 걸로 해서 역순으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지정 연도까지 문제 풀기 막 하는데 공개된 문제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최소 한 3개년 풀어야 돼서 2020, 19, 18, 17 여기까지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3개년, 20, 19, 18 이렇게. 네, 중간에 쭉 있는 문제들 다 정리가 됐던 거고 프린트하기 위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출력도 해드릴 테니까 시험 공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녹화는 종료하고 잠시 이야기할게요.